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대 수건 사업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자 양평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다며 허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김포공항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지구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내년엔 더 더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민간인 피해가 커 많은 나라가 사용을 금지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는 각국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경기 양평 지역에선 최대 수건 사업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자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에 무산된 데 대해서 청천벽력 같다며 허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예정지 현장을 윤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예정지였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인근 일대 필지를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여야 정치 싸움에 오랜 수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좀 이렇게 백지화시킨다는 거는 좀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고 시간을 두고 해야지 이 부분을 백지화시킨다는 거는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고 이런 처사라고 생각하지. 이제 국책 사업이고 여기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한 장관이 국책 사업을 단순하게 어떤 홧김에 백지화한다 이거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장관 말 한마디에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냈던 그 양서면 쪽으로 나야 양서면 주민들이 편하고 좋았을 건데 정부 대통령 처갓집 땅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일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 자체를 취소하신다는 것은 뭔가 뒤에 물밑에 어떤 또 다른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2시간 가까이 걸리던 차량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포기 상태, 아니면 평일에도 요즘에는 계속 밀리는 상태예요. 1시간에서 2시간은 기본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양평에. 양평 국민 다 청천벽력이야. 응? 그게 어제 오늘 한 15년 가까이 돼. 서울 사람들도 다 펴는 거야. 여기만 지역적으로 펴는 게 아니고. 양평구는 범국민 대책위를 꾸려 국민 대상 10만 서명운동과 국민청원 등 고속도로 백지화 대응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특혜 논란이 예상됐던 종점 노선안 변경에 이어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양평 주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2년 전 민주당 지역 인사들도 필요성을 주장했던 거라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부끄러운 자가당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2년 전 당시 민주당 양평군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군수와 협의해 현재 변경된 노선에 포함된 강한 나들목 설치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년 전에는 노선 변경안 자체가 없었고 당시 당정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자 했던 고속도로 나들목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아니라 강하면 방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주무장관이 국책 사업에 대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받았는지나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백지화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에 재추진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걸긴 했지만 만만치 않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지역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에서는 수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면 백지화가 아닌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하다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속되는 가짜뉴스, 또 정치 공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은 한 발 더 나가 고속도로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괴담으로 사업을 방해했다는 걸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과는 확실히 다른 기류입니다. 양평 군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조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에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어떤 국책 사업을 두고 가짜 뉴스 그리고 거짓 선동으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경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기존에 꾸린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TF와는 별도로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야당의 의혹 제기에 해명은 고사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운운했다며 이는 독재적 발상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게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당내 일각에선 당장은 아니지만 원희룡 장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의혹을 더욱더 감추려는 태도,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는 저희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과 공정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양측 다 사업 재추진에는 공감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향후 진상규명 향배에 따라 어느 한쪽이든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임위 의사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회의에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책임론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진행하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뒤 21일 오후 4시 40분을 새로운 선고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방류 계획과 이행 가능성 등은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면서 최종 입장 발표는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자체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포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과학적 진실이라고 평가하고 철저한 후속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의 검토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석과 현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 분석, 일본 방류시험 실험 운전 점검 평가가 포함된 종합적인 검증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 결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IAEA 전문가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인정했지만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부터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은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마음 놓고 신나게 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끝내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 일본 정부 편에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검토 끝에 과학기술적으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정부는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승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넉 달 뒤인 그해 8월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과학기술 검토팀을 만들고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IAEA 검증 전담팀에도 한국 전문가인 김홍석 박사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유국희 단장을 비롯한 21명의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조사 끝에 최종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화 설비인 알프스는 문제 없고 삼중 수소는 해수로 충분히 희석되며 비상 상황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도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워스트 케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정부는 입장 발표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까지가 과학기술의 검토의 결과고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 일본의 방류 계획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방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게 아니라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로만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거는 뭐 성능이 이렇고 높은 거는 이렇게 해도 안 터지더라 라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실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존재 안 하고 그런 게 없는데도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내용을 평가를 한 거죠. 발표 시기를 IAEA 사무총장 방한에 맞췄다는 비판 또한 정부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한 직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김포공항 귀빈실 출구 앞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격렬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고성을 지르며 일본의 방류 계획에 힘을 실어준 IAEA 종합보고서를 비판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 일행은 눈에 띄지 않는 통로로 2시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일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직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건데 보고서 내용을 주요 이해 당사국이자 인접국인 우리 정부에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선 오늘 오후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면담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민주당과도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And I have received a request from the opposition party to meet, and I will do so happily. I think I should meet with everybody that has, of course, relevant interlocutors that have views on this. 그로시 사무총장은 안전성 검증을 강조하며 한국에 잘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여론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5월 경상수지는 1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8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 4월 이후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여행 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9억 1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저점을 벗어나 회복을 보이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하반기 상품 수지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한파가 계속되면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이 저점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회복세에 접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6천억 원, 매출은 60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95.7%, 매출은 22.3%가 줄었습니다.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잠정 실적이어서 부문별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만 3, 4조 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1분기 적자액 4조 6천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상반기에만 반도체에서 7, 8조 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다 1분기 실적의 버팀목이었던 스마트폰 부문도 신제품 출시 효과가 떨어지며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메모리 감산 효과로 D램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가격 하락도 진정되겠지만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3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는 4분기에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따른 차세대 D램 수요가 늘어날 때쯤 돼서야 실적 반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LG전자는 2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또 추월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927억 원, 매출 20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도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에 올랐습니다. CNBC 방송은 현대차와 기아가 상반기 미국에서 전기차 3만 8천여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1위는 테슬라로 33만 6천여 대를 팔았고 제너럴모터스는 판매량이 4배 늘었지만 3만 6천여 대로 현대차그룹에 조금 뒤졌습니다. CNB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대차그룹이 2위에 등극한 건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지났다는 기대감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반등하면서 가계대출이 2달째 늘었습니다. 문제는 은행 연체율도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 원이 넘습니다. 2달 연속 는 건데 증가폭은 더 커졌습니다.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 원 넘게 늘면서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이랑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심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주택 관련 수요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로 가는 거고요. 문제는 불안한 연체율입니다. 4월 말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은 0.37%로 직전 달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0.38%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속출하면서 연체율이 모두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은 0.8%, 이후 평균 0.54%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금융권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대부업 연체율은 이미 10%를 넘긴 가운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도 커져 금융당국 감시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안 된 미신고 영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도 5년 전 생후 6일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버린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숨진 영아의 시신을 버린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태어난 지 6일 된 딸의 시신을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미신고 영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광산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 전후 집에만 있어 답답했다며 바람을 쐬고 싶어 외출한 뒤 집에 와보니 딸이 쓰고 있던 겉싸개 모자가 코를 덮은 채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은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광산구청에 이제 전수리가 들어갔고 광산구청에서 광산서로 의뢰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부담 느끼고 자수한 거예요. 이제 사체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당시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들 몰래医療기관에서 출산한 딸을 홀로 살던 집에서 돌봤습니다. 출생신고도 없이 영아가 실종됐지만 5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있었는지 시신을 버리는 과정에서 같이 모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친부를 찾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몰라요. 충분히 이제 추정은 하는데 연락처도 없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아동 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갓난아이를 사고판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은 아동매매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받고 낳은 아이를 넘겨준 미혼모와 허위로 출생신고한 부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출산을 하게 한 뒤 태어난 아이를 돈을 주고 매수해 불임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부부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미 출산한 미혼모의 아이를 매수하기도 했고 심지어 불임 부부에게 대리모를 제안해 5,500만 원을 받고 직접 아이를 낳아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년 전 출산한 지 하루 만에 딸을 살해하고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16년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낳은 딸을 하루 만에 살해하고 경기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추가 진술과 유골에서 발견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이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에 근처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출산 사실이 양가에 알려지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던 2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 피해자를 폭행하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끌고 내려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과 같은 동에 사는 A씨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서울 상계동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초반 남성 A씨가 어제 오후 5시 반쯤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겠다고 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상계동에서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뒤 집 앞까지 쫓아가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처럼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엘리베이터 대부분에 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즉각적으로 범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추가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쫓아가는 남성.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여성의 목을 조른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는데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기 의왕에서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이 일어나기 이틀 전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10년 전인 2013년에도 경기 고양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을 마구 때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일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다니려면 무서워서요. 계단으로 많이 올라다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대부분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즉각 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범행이 벌어진 뒤 용의자를 찾을 때는 CCTV가 분명히 도움을 주지만 범행을 막거나 대처하는 데서는 한계가 뚜렷한 겁니다. 공격적 성폭행범들의 입장에선 이러한 그 협소한 공간만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성범죄에 착수해서 성공하는 데 좋은 조건은 없는 것이죠. 동작과 소리를 감지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보안팀에 상황을 전달하는 지능형 CCTV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CCTV의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보안 시스템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범죄 행위에 훨씬 더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실제로 관련 기술이 개발돼 일부 지자체와 민간 아파트가 도입했는데 값이 비싸서 상용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붙잡혀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 범행이 밝혀진 건데요. 사건의 실마리는 DNA에 있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로 업주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이모 씨. 그런데 이 재판 직후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남성의 모발 등으로 DNA 감식을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결국 장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묻힐 뻔한 사건의 진실은 14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 단서가 된 건 이 씨가 현장에 남긴 DNA. 검찰은 지난해 특수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DNA가 2008년에 있었던 성범죄 미제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4년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DNA가 확보는 됐지만 그 범인이 특정되지는 못했고 작년에 이제 범인이
별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함으로써 DNA를 채취하게 됐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DNA가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14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지만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은 사망한 상태. 하지만 14년 전 용의자를 본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국가수의 유전자 재분석 결과에서도 DNA가 일치하면서 결국 이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그 재수사 약 2달 전에 사망 상태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당시 피의자 도주나 이제 피해자의 상황을 본 목격자를 저희가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다시 그 진술을 확보하게 되어 이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지인으로 착각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과 피해 여성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있던 모발 등에서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DNA에 덜미가 잡혀 1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이 씨는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지난달 동덕여대 재학생이 교내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와 대책 마련에 합의하면서 본관 점거가 해제됐습니다. 동덕여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강화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학생들은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본관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대학 측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동덕여대 재학생이 교내 언덕길을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숨지면서 학생과 유족들은 본부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화순군에 있는 정수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로 작업을 하던 직원 등 3명에 이어 구조하던 소방대원들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작업자 1명은 오늘 새벽에 끝내 숨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전남 화순군 춘향 정수장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관로를 보수하기 위해 5m가량 깊숙이 들어가 있던 수리업체 직원들입니다.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50대 B씨는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맥박이 돌아왔던 A씨는 결국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이들을 구조하던 청원경찰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진 소방대원 4명까지 이송된 사람만 7명입니다. 당국은 일단 이들이 맨홀 안에 고여 있었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시 덕천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승강기에 갇히는 등 긴급한 구조 상황은 없었지만 700여 세대가 3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강풍에 흔들린 나무가 전깃줄을 건드려 아파트 차단기가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반쯤 강원 강릉시 옥천동 5층짜리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나 노래방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4층에 살던 여성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제 하루 대구와 경북 지역에 최대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안동시 임동면의 주택 근처 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주민 4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저녁 7시쯤 칠곡군 외관읍에 있는 상가 전봇대에 낙뢰가 떨어져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에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상주시 낙동면 근처 영천 방향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는 토사가 5톤가량 쏟아지고 나무 6그루가 쓰러져 통행에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집안 곳곳이 약해진 가운데 전북 정읍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택시 한 대가 깔렸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몸을 피했는데 이 택시 블랙박스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도로를 달리는 택시. 별탈 없이 가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굉음과 함께 차량이 흔들립니다. 그 직후 옆에서 쏟아지는 토사. 전신주가 파손된 듯 차 유리창 왼편에서 스파크가 튑니다. 평온했던 택시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목요일 밤 11시 50분쯤. 근처를 지나던 택시가 깔렸지만 다행히 기사와 승객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었죠. 우리는 입장에서는 손님하고 저는 무조건 밖으로 튀어나가자 그것밖에 몰랐죠. 경찰은 추가 인명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처 전신주가 훼손돼 한때 인근 마을 전기 공급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막힌 도로 반대편입니다. 이곳은 상황이 더 처참한데요. 보이는 것처럼 주변 전신주까지 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바위와 토사가 도로 100m가량을 막아버려 복구가 끝나기까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부의 소규모의 파괴 형태 부분은 장비로라도 좀 작업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제거를 하는 식으로. 장마가 시작한 6월 25일부터 산사태 전까지 2주 동안 정읍에 4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읍시는 장기간 많은 비가 내려 집안 곳곳이 약해져 이번 산사태가 났다고 보고 장마가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산사태에 계속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풍수의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관심으로 낮추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도 해제했습니다. 경북 상주와 충북 보은 등에는 이제까지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국 국립공원과 둔치주차장, 하천변 등 곳곳이 아직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유난히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는 강우량이 예년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맛비의 특징을 정혜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비는 무척 강했습니다. 25일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26일에는 충북 충주에 68.5mm, 27일 경남 남해 74.5mm, 28일에서 30일에도 전북 고창과 충남 서산, 경북 영주 등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국지성 호우가 유난히 잦았습니다. 열과 수증기가 충분히 공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6월 하순에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광주 등 남부 7개 주점에는 강수량 역대 1위 값을 기록했습니다. 장마 시작 이후 7월 5일까지 제주 산간의 강수량은 867mm, 보통 한 달 정도인 장마 기간 강우량의 2배를 넘습니다. 경북 영주 526.5mm, 광주 478.8mm 등 남부지방도 예년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엘니뇨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확장이 늦춰지면서 장마 전선이 주로 남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비가 낮보다는 밤에 더 강해지는 야행성 장마의 특징도 뚜렷합니다. 장마 이후 전국 관측소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진 건 모두 14차례, 그중 12차례가 야간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정체전선이 머무는 가운데 밤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에 집중된 비는 장마 후반으로 갈수록 중부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야행성 장마는 장마 기간 내내 지속되면서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지구 표면 기온이 산호파 이전보다 1.5도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도 부근 하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더 더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공원입니다. 4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분수대로 몰려들었습니다. Fatal. Los niños tienen que venir aquí a refrescarse porque no hay manera en casa. 영국 런던 남쪽 브라이턴 해변은 전례 없는 무더위를 피해 전국에서 달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지난달 영국 평균 기온은 1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t's been extraordinary. Pretty much the extent to which we saw sunshine and the prolonged high temperatures over 2-3 weeks. 지구가 예년보다 뜨거워진 것은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EU 산하 기후변화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높았습니다. 100년 넘게 16도대를 유지해오던 지구 평균 기온도 최근 17도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이산화탄소가 지목됐습니다. They're going to keep rising until we stop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So we're emitting more than we ever have been.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도 최근 시작됐는데 이는 기온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니뇨 특성상 내년엔 더 더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The main impacts of the El Niño normally come in the subsequent year. So El Niño peaks and we would expect next year to be warmer still in response to that El Niño.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와 주기적인 엘니뇨 등의 영향은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홍수나 가뭄 등 혹독한 기상이변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개최한 3차 노숙 집회가 경찰과 충돌 끝에 2시간여 만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은 어젯밤 8시쯤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야간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밤 11시쯤부터 허용된 집회 시간이 지났다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지만 10명가량은 도로 위에서 1박 2일 밤샘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경찰은 3차례 해산을 명령한 뒤에도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다며 새벽 2시 10분쯤부터 본격적인 강제 해산에 나섰고 충돌로 이어지며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힌 가운데 집회는 새벽 3시쯤 모두 해산됐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본 논리를 대변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정식 장관이 자본매체의 논설위원과 같은 논조로 마땅한 이유도 없이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 개정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조의 권리를 걸고 나선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내몰아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2일 총파업을 앞둔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는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며 경제적 손실이 무섭다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쿠팡 자회사가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해 조합원들을 해고하려 한다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어제 서울 강남구 쿠팡 CL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용 보냉 가방 수거를 거부한 조합원이 일하는 대리점에 쿠팡 CLS가 계약 해지를 암시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쿠팡 CLS가 합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서 집단 해고를 강행하려 하는 건 원청의 횡포일 뿐 아니라 노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CLS 관계자는 사측이 택배기사 계약 해지를 관여할 수 없고 프레시백을 회수하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점에 여러 번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지난해 시위하던 금속노조 지회장을 체포하며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시위 당시 김선영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장이 도망갈 우려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하게 제압해 체포한 건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지역화폐 결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제한한 건데요.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청주 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영농자재 판매장. 이른 아침부터 비료와 농약 등 영농 필수 품목을 구매하기 위한 농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결제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동안 잘 사용해왔던 청주페이가 왜 사용할 수 없냐며 따져 묻는 겁니다. 이거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손님 항의에 판매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청주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았었는데 사용 금지가 되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 대한 청주페이 사용 금지로 3만 8천여 가맹점 가운데 700여 곳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화폐 혜택을 같이 보던 각 지역농협 영농자재 판매장도 사용이 제한됐고 충북대 학생교직원 식당과 서점, 카페 등 14곳의 교내 사업장도 청주페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이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2019년 12월 도입된 청주페이는 각종 혜택으로 지난해에만 발행액 4천억 원을 넘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로 사용처가 줄면서 시민들로부터 다시 외면받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해외 K-팝 밴드를 사로잡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어쩌다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됐는지 차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데뷔 후 넉 달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 입성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혜성처럼 등장한 피프티피프티. 중소기획사 출신 신인 걸그룹이 이룬 성과에 관심이 쏠리자 멤버들은 소속사 대표가 아닌 앨범을 프로듀싱한 안성일 대표에 공을 돌렸습니다. CM 프로듀서님과 함께 곡에 대한 이해를 정말 심도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로부터 2달 뒤 소속사 오트랙트는 안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히트곡 큐피트 음원의 저작권을 회사 몰래 사들였고 멤버 4명을 다른 기획사로 빼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이적 추진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 안성일 대표한테는 그 전에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인수하고 뭐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린 거. 안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음반 유통사로부터 받은 인수 제안을 전달한 것뿐이고 음원 저작권 역시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멤버들은 투명한 정산을 요구하며 소속사와의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연히 멤버들도 지금 뭐 정산을 해서 돈을 달라, 내가 지금 돈을 받고 싶은데 왜 안 주냐 이런 걸 주장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비난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쟁이 격화하는 동안 뮤직비디오 촬영과 해외 콘서트 등 향후 일정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노래 큐피드는 13주 연속 빌보드 차트에 머물며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진실공방 속의 중소의 기적이란 영광은 얼룩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7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국내법으로 사용과 생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한 이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 국내법 기준을 위배한 결정은 실망스러우며
이는 불가피하게 더 많은 민간인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각국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7일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집속탄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간의 입장차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레오니드 카신스키 벨라루스 국방장관 보좌관이 지난달 23일 무장반란 사태를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철수한 러시아 용변단 바그너 그룹이 아직 자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신스키 보좌관은 바그너 그룹 용병단이 주둔 시설을 점거하러 왔느냐는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그들은 오지 않았고 시설을 보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수도권 일부와 영서에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30도, 춘천이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여수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70, 제주도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요. 충청과 남북 그리고 내륙 곳곳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부터 밤 사이에 오늘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4도, 그리고 광주가 24.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광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